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국과 중국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두고도 또 세계보건기구가 편향되었다며 미국이 후원에 브레이크를 거는가 하면 중국은 보란듯이 거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겠다고 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9월부터 미국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일부라도 사용을 해서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야 한다면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의 조치에 부응하는 뉴스도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TSMC가 미국 아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속보로 들어온 소식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늘 대만은 일국 양제를 거부하고 강한 자주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을 축하했고요. 또 중국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네요. 대만 해협에서는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맞서는 대만 그리고 왠지 엄호 사격을 하는 것 같은 미국까지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연말정산 또 계좌이체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서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겪던 불편함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온라인 금융거래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인인증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폐지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전지현 씨 드라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이게 그 당시에 뭐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네네, 맞아요. 그때 이제 천송이 코트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이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음에도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천송이 코트를 못 산다.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에 접속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공인인증서가 시작된 것은 1999년에 나온 전자서명법에서 기인합니다. 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우리가 보통 인감도장으로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네. 이 전자서명법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성한 전자적인 서명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좋은 법이죠. 네네. 그런데 이 전자서명법이 나오고 좀 있다가 금융당국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독소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전자금융 거래에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즉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것 이걸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자상거래, 모든 금융 어떤 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천송이 코트 논란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 공인인증서 그럼 언제부터 도입이 됐는지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왜 도입이 됐던 건지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공인인증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뭐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간편 결제 방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번호를 이렇게 눌러갖고서는 이제 비밀번호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쉬운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자서명법 전문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공인인증서 이제 폐지됐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으로 인해서 천송이 코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2014년, 15년입니다. 그래서 이 음. 논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야 그러면 이 독소 조항을 없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14년, 15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라는 조항은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미 2014년, 15년에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네. 금융 파트에 있어서는 공인인증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유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인터넷 우리가 무슨 뱅크 뭐 인터넷 전문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공인인증서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제 같은 게 좀 편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 부분에는 이제 간편 결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정부 부처, 즉 전자정부 서비스, 민원 서류 발급 시스템 이런 데서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공인인증서와 일반적인 어떤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하는 사설인증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공인인증서는 초기 발급받을 때 반드시 대면 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네. 신분증 보여주고 이러고 발급받아야 아,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사설인증서,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쓰는 그런 사설인증서는 그런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조금 좀 이렇게 유두리를 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공공기관 행정 업무에서는 해당 서류를 본인한테 발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확인을 거친 공인인증서는 그 사람을 실제로 얼굴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안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간편 결제에서 쓰는 인증서는 대면 확인을 안 거쳤으니까 네.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발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조금 보안성이 떨어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행정 업무에서는 네.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를 좀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거고요. 근데 말씀이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설인증서는 취약한 건 아닌가요? 물론 이제 생각하실 때 네. 공인인증서는 대면 확인을 거쳐서 발급을 하고 네. 사설인증서는 반드시 대면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공인인증서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네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 뭐 잘 나가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죠. 네네. 거기는 벌써 고객이 1,0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그 1,000만 명이 대면 확인을 안 거친 인증서를 사설인증서를 가지고도 막 계좌이체도 하고 금액도 막 저축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 또 시민들은 비대면 확인을 해도 즉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걸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쓰고 있고 정 불안하면은 화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등본을 뗀든지 아니면은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공인인증서 뭐 그러면 어떻게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뭐 프로그램 되게 설치해야 되는 거 많아갖고 좀 귀찮거든요, 사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2014년, 15년에 그 독소 조항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번 개정안은 뭐냐 하면 2014년, 15년에 독소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좀 이런 어떤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그 공인이란 단어를 좀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인이란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공인 뭐 이렇게 공인이란 단어가 붙으면 왠지 정부가 관리해 주는 것 같고 더 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법의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 공인이란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정부가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이거는 1등급 수준이다. 이건 2등급 수준이다. 이건 3등급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 수준으로 인정을 받은 여러 가지 인증 수단들이
공인이라는 단어 안 붙이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 쓰기 편하고 안전한 그런 어떤 대체 인증 수단이 선택될 테니까 그런 어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라는 게 사실은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 역시 누가 가장 신용이 있게 지금 이걸 관리를 하는가, 이걸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네, 그 정부가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굉장히 또 더 뭐랄까 느낌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빡빡하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 공인이란 게 들어가면은 네, 정부가 인정해 준 것 같고, 근데 그걸 아예 없애서 정말로 시장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인인증서, 이 공인자 없어지고 그냥 인증서,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누가 가장 믿을만한가 뭐 이런 게 경쟁이 된다면은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는? 일단 당분간은 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라면, 네네. 실제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라면 당분간은 굉장히 다양한 인증 수단이 네. 쏟아질 겁니다. 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은 이것저것 써보고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올 것이고,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어떤 기술로, 그 솔루션으로 시장 전체가 통일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공공기관들이 이제 공인인증서 안 쓰고 이제 사설인증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주민센터는 이거 쓰고 뭐 저쪽은 뭐 또 딴 거 쓰고 뭐 대법원 사이트는 딴 거 쓰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분명히 시장 경쟁이 촉진되면 네. 다양한 인증 수단이 나올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불만이 뭐 이렇게 여기 가면 이거 쓰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저거 쓰라고 그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과도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게 싫다고 그래서 정부 보고 하나만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2의 공인인증서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왜 공인인증서가 쓰기 불편한 수단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시키면서 이걸 개발하는 업체들은 더 이상 편리한 솔루션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어떤 정부가 이끌고 가는 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나의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개발업체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소비자한테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불편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소비 생활이라든지 뭐 누리기 위해서는 좀 불안하고 혹은 조금 뭐랄까 좀 복잡한 과도기가 있을지언정 이건 꼭 불가피하게 겪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게 교수님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과도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시장 네.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것은 시장에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나오다 보면 아주 보안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뭐 이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부실한 인증 수단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어떤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인증수단 중에서 부실한 인증수단이 나와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제는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 그 솔루션을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공인인증서 뭐 없어져서 정말 좋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조금 복잡한 이슈 같기도 했는데 오늘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어오면서 공인인증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10월에 갱신해야 돼요. 저는 1월이어서 그때까지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해외 소식을 그래도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백신 개발, 일상실험 성공 이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급했다. 네, 하루 네. 만에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미국 의학 전문지 스탯이 백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모더나가 발표한 시험 결과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아직 말뿐이다.
그마저도 45명의 실험 대상 중에 8명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45명 중에 8명만 중화항체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걸 네.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8명만 그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럼 했거든요. 37명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나머지 참가자들의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사실 중화항체 시험이라는 게 다른 항체 시험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보다 복잡하고 안전이 요구되는 바이오 안전 단계 3 정도 가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시험은 일단 건강한 18세에서 55세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 8명의 정확한 중화항체를 형성한 8명의 나이대가 정확하게 또 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 8명이 젊은 연령대였다고 하면 백신에 당연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 평가를 연령대마다 또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특히 고령자에게 취약한 맞아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 참가자의 나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 얘기를 모더나사가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참가자들이 두 번째 백신을 맞고 2주 뒤에 채취한 혈액에서 중화항체가 발견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2주 지난 것만으로 그 항체가 항구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짧다는 거죠. 더 긴 시간 지켜본 다음에도 항체가 계속 유지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2주는 좀 짧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협력 관계를 맺은 곳이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인데 이 발표에 대한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발표라면 그쪽에서도 좀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을 건데 지금 그쪽에서 언급을 전혀 내놓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성급하게 이 백신 결과가 발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얼마 전에 초고속 작전이라고 해서 네네.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했잖아요. 그리고 제약업계에서 일했던 몬세프 슬라위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모더나사에 이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임명된 지 사흘 만에 지금 모더나사가 이 백신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백신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또 주식을 또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주식으로 인한 차익을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약간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많이 올랐었거든요. 한 20몇 %인가 올랐던 걸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아무튼 그 수익을 누렸고요. 아무튼 이 보도가 나오니까 그 다우존스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요. 네네. 이 전날 모더나사의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또 다시 그만큼 하락을 많이 좀 했습니다. 실망을 했구나 네. 시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더나사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약업체를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그래도 보통 뭐 이런 약 같은 거 개발한다 그러면 대충 듣는 그렇죠.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파이저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데가 있는데 처음 들어본 데인데 막 그랬었는데 네. 아 그렇군요. 조금 뭐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이제 차례차례 할 거니까요. 네네.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되겠죠. 네. 네. 자, 다음 소식,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네. 보통 이런 피해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그렇습니다. 가장 더 타격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세계은행 통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최대 6천만 명이 급빈자 상태로 네.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암울한 6천만 명이. 전망이죠. 네. 세계은행이 구분에 따르면 생활이 가능한 최소 소득 수준인 하루 1달러 90센트, 우리 돈으로 한 2,329원 미만으로 하루에 사는 사람을 극도의 빈곤층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29원. 네, 정말 굉장히 낮죠. 근데 이제 멜페스 총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계 수단이 코로나19 때문에 파괴가 됐고 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빈곤 해소에 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다. 그래서 최대 6천만 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 5%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함께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이 가난한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개월 동안 1,6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이미 이런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세계은행은 워낙 지금 6천만 명이나 네.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최빈국들에 대한 부채 상환 유예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지역에 집중이 좀 될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극빈자층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다른 국가 선진국에도 좀 있겠지만 네.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라든지 조금 어려운 국가들에 네.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자, 미국은 지금 이제 50개 주가 거의 뭐 모든 뭐 20일 네. 예. 지금도 거의 모든 주가 사실은 경제 재개. 네, 경제 네. 재개를 했었는데 이제 20일부터 그렇습니다. 모두가 코네티컷 주가 20일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동참을 하게 됐어요. 고집 그래서 있어요, 그 주가. 야외 식당, 사무실, 네. 소매점, 쇼핑몰, 박물관, 뭐 동물원 등이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미국 전역에서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제히 다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인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각 주별로 재개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시 등 일부 시나 카운티는 여전히 약간 규제를 해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안 좋은 상황도 안 좋은 있는 것 상황이죠.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이른 게 아닌가. 네,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현재 152만 7천여 명이에요. 사망자가 9만 1천여 명, 1,800여 명으로 지금 확진자, 사망자 다 전 세계 확진자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전히 경제를 재개하면 코로나19가 2차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재개를 해야지 사실은 그래도 조금 돌아가고 너무 타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하는 것 같긴 한데 무리해서. 근데 지금 일부 주 정부들이 이걸 뭐 데이터 통계 조작도 네. 하고 경제 재개를 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AP통신이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뭐 버지니아, 텍사스, 버몬트, 뭐 플로리다, 조지아 주정부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였거나 네. 더 많은 검사를 하는 것처럼 통계를 좀 부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항체 검사를 더한 수치를 전체 코로나19 검사 규모로 발표해서 실제보다 더 많이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확진자를 판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증세가 처음 나타난 날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기도 있고 하고도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더니 이 현황판을 만들던 데이터 과학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다 해고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4일 동안 감염자 수가 감소를 해야 되고 대량 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연방정부가 권고를 합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려고 약간 무리하게 통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잘 억제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편들면서 네. 사실 빨리 하겠다고 네네. 록다운 하지 말라고 막 이랬던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가 조금 위험한 게 노년층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은퇴하는 네, 분들이 은퇴하신 많이 분들이 사시죠. 많이 살고 계시고 네. 날씨가 좀 따뜻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치명적으로 네. 타격을 받는 그런 주이기도 하고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확진자 수랑 네네. 플로리다가. 근데 지금 뭐 주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 재개를 하고 하겠다라고 싶겠죠.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손님을 네. 모셔갖고 해외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모범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들어서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 사태도 있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확산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세인데요. K-방역으로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초대한 분이 계십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studio and thank you for joining with us. Thank you.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부임하신 지 지금 2년째 된다. 2년 정도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생활 즐기고 계세요? Well, my work in Korea for those 2 years has almost never given me a dull moment. And has given me very little rest, but that's a good thing because it has been so exciting. But just to say a bit about my life in Korea, that has also been really enjoyable. I'm someone who likes doing what I like doing at the weekend is visiting museums, galleries, going to watch baseball, and all those things I can do in living in Seoul. So I've had a great time in the 2 years I've been here.
제가 2년 동안 여기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심심한 그런 순간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쉬지는 많이 못했지만은요. 그렇지만 굉장히 흥분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말에 하기 좋아하는 일들이 박물관을 가고 갤러리를 가고 야구 구경 가는 건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아주 충분히 즐기면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야구 구경을 가신다고 하니까요. 네, 영국 대사님이신데 축구가 아니고 야구를 보러 가신다니까 살짝 놀라운데 야구 좋아하십니까? Well, I've been interested in baseball since I was Okay. about 12 years old, actually. So it's been really great to come to a country where I can go and watch quite regularly. 저 12살부터 야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야구 경기 구경을 갈 수 있는 나라에 온 게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축구가 영국이 종주국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영국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국 그리고 EU 지금 이제 브렉시트 이루어졌고 또 무역협정제 새로 EU와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 중인데 뭐 이렇게 쉽게 진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접점을 찾기가 힘든 것인지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Well, you've already mentioned that this negotiation between the UK and the EU is principally about the trade relationship. And I think anybody with experience of trade negotiations will probably tell you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easy trade negotiation anywhere. This is no exception. There are some difficult issues. There are some complicated issues to address. But given that Britain and continental Europe are so close to each other and their economic meaning to each other is so deep, I am sure that they will work it out. 이제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은요. EU와 영국 간의 협상의 가장 큰 부분이 주로 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무역 협상은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어디에서나 쉬운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늘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영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관계에서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특별 손님 모시고 대담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대사님께서 한국어를 잘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한국말을 지금 드리면 통역 없이 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영국도 상당히 힘들었죠. 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고 했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The coronavirus situation in the UK continues to be difficult, as you say. We have seen some improvements in recent days of the numbers of new cases of infection, and we have seen some decrease in the numbers of people dying each day from the disease.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 상황은 계속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지만 현재 그 새로운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좀 개선이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But it remains a situation which is obviously of great concern to people in the UK. Many people, many families suffering from some really strict conditions of social distancing and lockdown. Many people suffering from discontinuities in their opportunities to continue their work. Many businesses having to shut down, at least temporarily. And so the impact on life and the impact on economic life continues to be very serious.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많은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혹은 이제 방역적 봉쇄와 관련해서 아직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커리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임시로 문을 닫은 사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 특히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습니다. But in recent weeks, we have begun to look at what kind of relaxation measures we can now make.
근데 지금 이제 막 저번 주부터 과연 이런 그 제재 조치들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어떤 길이 있을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대규모 이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요. I'm not. I slightly didn't understand the question. I'm sorry. 네, 저 영국 정부에서 제가 영어로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네, 토요선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So they are now conducting a mass sampling test Okay. to Yeah, make got it. sure that how widespread and how far it's spread among the population. Absolutely. Well, this, as far as I understand, is the first survey of this kind that's been done in the UK. It's the first comprehensive survey. And it looked particularly at a period of 2 weeks, from late April until the 10th of May. And the purpose of it was to establish just how high the rate of infection in a large community is. 지금 이런 아주 종합적인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의 기간을 갖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인구 전반으로 봤을 때 이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나 그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o the results obviously are not, they don't give a 100% accurate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as regards the virus, but they indicate that around 1 in every 370 people in the community tested had the virus or had shown symptoms of the virus. 100 1 in 370. 37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이 100% 정확한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얼마나 퍼졌나 그것을 보는 건데요. 현재 조사 결과는 370명의 1명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대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But I think the real value of a survey like this is to show much more reliable information on the rates of transmission, and on that basis, that informs more accurate decisions on when is the right time to loosen some of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when it's the right time to get businesses back to work. So that, I think, i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doing a survey like this.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재 전파도가 바이러스의 전파도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 얼마나 우리가 느슨하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언제 지금 사업체들의 이제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되는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여회 질문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쓸까? Why aren't they wearing a mask? I think it's a very good question. I think it's something which a lot of other countries in other regions in the world, there is a much deeper, much more regular habit of wearing masks for all kinds of reasons, whether it's for air quality, whether it's for more routine diseases, whether it's just for catching colds like us. or the flu, and so on. And so I think in many countries where that practice simply wasn't so familiar, where it wasn't so deeply entrenched, I think a lot of those countries seemed very reluctant to adopt the practice of wearing masks. 예,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그 습관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기의 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게 이제 감기 같은 게 걸리면 독감 같은 게 걸리면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거지 이런 습관이 깊게 박혀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마스크를 쓰는 습관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거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there is a realization which is increasing in the UK and in other European countries that actually it could very well help. There is still quite a division about scientific advice, but
on a personal level,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has convinced me a lot is talking to an expert here in Korea, and he told me if he could ban one activity which he thought would be most effective in limiting the spread, he would ban talking. 근데 이제 영국도 그렇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천천히 이게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은 건데요. 이 전문가가 내가 이 감염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그 금지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그런 건 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그 대화 금지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Now, he may not have been entirely serious in this, but I do think that in the UK as well, this realization that actually it does make sense to keep your distance when you're talking, perhaps not to be looking directly at people when you're talking, because there's a much deeper consciousness that i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virus can spread. 물론 조금 농담으로 하신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현재 이제 영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깊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할 때 좀 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알아가고 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K 방역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에서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이유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보고 계신 그 한국의 방역 당국의 대책이라든지 방역 방법이라든지 특히 이런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Well, one of the reasons I wanted to share that thought with the forum that you mentioned was just to ensure the audience knew just how many questions I was getting from the UK saying, tell us what you know about the Korean response. What can we learn from it? I've been getting probably hundreds of questions from the government in the UK, from other institutions in the UK, saying, tell us more about the Korean response. 제가 이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요. 제가 지금 그 영국 정부나 영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우리가 교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질문 한 100가지는 듣고 좀 더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늘 듣고 있습니다. But I think the things that have grabbed the attention most in the UK, one of them we've already talked about, which is the wearing of masks and why does that make a difference? Why does it make sense and so on? I think the other one I would single out is the use of technology to trace contacts and the extraordinarily thorough way in which the Korean health services and the Korean authorities, once they've identified one person infected with the virus, have had such a methodical and also such a sort of technically assisted way in going out and tracing the other contacts that they need to test, and having found them, going on and testing them. So in that way, and as I say, with clever use of technology, maintaining such a strong grip on the spread of the infection. I think that has really grabbed the attention in the UK.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냐.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정부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거의 철저하게 완벽하게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가 이건데요. 일단 이제 확진자를 한 명을 찾았다. 그러면은 아주 치밀하게 또 철저하게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찾아서 또 누구를 접촉했나 찾아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이 누구를 접촉했나 찾아서 테스트하고 이 과정에서 이 기술을 갖다 얼마나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에서 TBS FM 치시면은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사실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동선 체크하는 부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서구에서는 조금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Yes, you're absolutely right. This is something, it is a subject of debate in the United Kingdom. Like many other countries in Europe, there has been this public debate about how far these technical applications can reasonably go before they begin to infringe people's privacy, infringe their right to keep certain information not publicly known. 네,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고 사용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나의 정보, 사생활 정보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까지 우리가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대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I think every government every government that's continuing a coronavirus response is going to have to settle this question in the way that they feel is acceptable to their publics. But it's very clear that when you look at, say, countries like Germany,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it's very clear that in both those countries they are going ahead with a much more detailed and much more thorough operation to identify where other possibly infected patients may be, and on that basis to roll out a much more comprehensive program of testing.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를 다뤄야 하는 모든 정부가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까지는 되겠구나 그 선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국의 경우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요. 점점 나아가면서 이게 지금 좀 더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동선을 갖다 철저히 체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확진자들의 동선에 좀 더 철저한 체크를 통해서 좀 더 복합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하고 좀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건 또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한데 우리 대사님께서 영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잇는 어떤 창구가 되어주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Well, there have certainly been quite a number of direct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in the British government in London and in the Korean government here. But a lot more of the conversation has gone on between my embassy and various institutions, various people in Korea. And we have stayed in very close touch with people like the Korea Disease Control Center, the Ministry of Health, obviousl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also with the authorities in the city governments of Daegu and of Seoul. And one of the things I'd really like to say on your program is just how really grateful I am to people who, some of these people were incredibly busy dealing with the effects of the coronavirus here, but they found the time to speak to us and to help us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help us understand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 so well in addressing the coronavirus. So, as I say, once again, I was so grateful that these really busy people found time to talk to us and to help us. I thought there was a great display of support and solidarity.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한국 정부와 그리고 런던에 있는 그 영국 정부 간의 직접 대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기관 전문가들과도 굉장히 많은 대화가 사실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질본이나 보건복지부나 또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대사관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또 지금 서울시청, 대구시청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
사람들이 정말 말도 못할 만큼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시간을 내어주신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건 효과가 없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하고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 협조 이런 걸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사님 지금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네, from our listener. 프리미어리그 언제 재개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This is a question which is very much on the min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as well. It's on my mind as well. My soccer team doesn't play in the Premier League. They're not good enough, but I'm still interested in this, obviously. And it looks at the moment as though we won't see an immediate resumption of the Premier League in the UK. There are discussions underway to say, would it work for a resumption to happen during next month, during the month of June? No firm decision has been taken on that. And I think that the decision will be taken very much on the basis of what the kind of survey that you were asking about earlier on, what that tells us. So I think that the attitude will, and I'm sorry if this disappoints a lot of sports fans, I think the attitude will continue to be quite cautious, but given the generally improving situation in the United Kingdom, I hope that we will get there before too long. 지금 아마 영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갈 만큼의 훌륭하지는 못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언제 그 프리미어리그가 개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요. 과연 이제 다음 달 6월 중에 이것이 다시 개장을 할 것인가 아닐까 거기에 대한 토론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요.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샘플 조사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희가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것을 갖다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So what is your favorite team? 어느 팀 응원하세요? My team is Bristol City. 브리스톨 시티. 알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벌써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군. 그런데요. 사실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가 더 이상은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I think that there is a very strong impulse, obviously, to get back to work, to get the global economy working again, to get national economies working again, and to some extent that carries with it a sort of implication that we need to go back to where we were before the virus. But I don't think we can do that.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에서나 경제가 요 바로 전후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뤄왔던 방식으로 계속 되기를 원하는 강한 충동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즉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해 하는 그런 전제가 깔린 건데요.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And I think one thing about which we have to think drastically and radically in the post-coronavirus age is what we do with the global environment and how we take effective action to stop the rise in global temperatures. Because the coronavirus has caused many governments to mobilize funding and finance of an enormous scale. Now, they've mobilized that finance because of a disease which so far has killed maybe 200, maybe 300,000 people. Global warming and the heating up of the atmosphere will kill millions of people if we don't take action. So the need is going to be there for us to mobilize the kind of resources that say we must take this action or there is going to be another disaster coming our way.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구 환경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특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 많은 정부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한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사망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재정 동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당장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고요. 많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만큼으로 급진적으로 어떤 자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저희가 꼭 얼마 있어서 꼭 더 큰 그런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Now, the UK is hosting the next big conference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nown as COP26. COP26 has been postponed from this year to next year because of the virus. But it remains extremely important as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the progress away from burning the fuels of the 20th century to energy consumption patterns that fit and that are right for the 21st century. So we need to accelerate the phasing out of fossil fuels, especially coal, which not only is contributing to the rise in global temperatures, but also contributing to terrible air quality. And we really need to get on with accelerating that process. So if we look at what the post-coronavirus world is going to be about, we very much hope, in fact, we think it needs to be about a whole new pattern of energy consumption, about a radical shift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 energy. 지금 영국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정 회의를 갖다가 이제 주최를 합니다. 이제 COP26이라고 하는 회의인데요. 원래 올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인류의 그 운명을 위해서 극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20세기에 우리가 늘 태워왔던 그런 이제 화석 연료 소비 패턴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소비 패턴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저희가 굉장히 가속화해야 한다는 거. 특히 화석 연료 중에서도 석탄의 사용을 저희가 굉장히 빨리 줄여야 한다라는 거.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그 공기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공기 오염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속화해야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패턴을 그 석유 원료,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되도록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저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the post-corona recovery has to be a green recovery.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친환경적인 그런 회복이 돼야 된다. 네. 녹색 리커버리, 친환경 리커버리 정말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주한 영국 대사 사이먼 스빈스 주한 영국 대사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한국의 대처 방식에 대한 이야기, 또 포스트 코로나까지 나눴습니다. 지금 뭐 대사님 목소리 너무 좋다는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을 위한 특별한 노래를 저희 제작진이 고른 것 같습니다. 엘튼 존의 Your Song. 네, 대사님과의 대담 여러분도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